네, 마치 목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풀팟캐스트 안준호입니다. 네, 화요일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맞죠, 수도권에. 그런데 재선 의원들은 오늘 광화문에서 피켓팅을 진행을 했고, 또 아침에는 단식을 하던 민영배 의원이 119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조선그룹들이 단식은 이어가기로 했고요. 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km 정도 되는데, 오늘 이제 6일째인가요? 6일째 지금 광화문까지 매일 9km씩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인데 좀 빠른 헌재의 결정 저희가 좀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네?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아닙니다. 힘 있어요. 아니, 지금 댓글로 청아님, 네. 이승우님, 헤이드님, 우리는님, 박주민 의원님 나왔다고 지금 다 응원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아니,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어제 영상 강강수월래 영상을 여러 의원님들 걸 보여줬는데 힘이 없어요. 네, 저 속에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춤도 추고 그러시던데. 강강수월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영상 한번 볼까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저게 강강술래가 아니에요. 안에 갇혀가지고 저게 오도 가도 못하고. 강강술래가 아니고요. 저게 바로 칭찬 지옥 짤을 현실화한 거예요. 저게 칭찬 지옥자? 네, 칭찬 지옥입니다. 주민 칭찬에 일 잘할 의원, 머리숱 많아 보여, 가끔 분해남. 저게 있네요. 네, 잘생긴 올려봐 주세요. 지도. 네. 은평 거지 화이팅. 야, 가끔 분해나면 무슨 의미야? 칭찬 감옥이구나 이게. 강강수월래가 아니고. 네, 칭찬 감옥입니다. 그럼 네. 돌면서 막 뭐라고 외쳐요? 강강수월래 박주민 화이팅. 그렇게 외쳐요? 박주민 화이팅. 막 칭찬을 막 하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좀 민망해지잖아요. 네. 네,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네. 요즘 문화예요 또 이런 게.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앉은 사람이 막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진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원래 엘리베이터 안에 네. 여성분들 잔뜩 있는데 남자 혼자 들어가잖아요. 네.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내리고 싶고.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이 저희가 예측을 실은 많이들 빗나가서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 얘기는 조금 저희가 밀어놓고 조금 뒤에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최상목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 이게 정확하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지금 이 2인 체제의 위헌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3인 이상으로 꼭 해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제 22대 초에 냈던 제가 대표 발의했던 방송 4법 중에 또 들어있긴 한데,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다시 또 재의혹했습니다. 네. 야, 이거 벌써 9번째예요. 윤 정부 출범 뒤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40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측에서는 저희가 네. 이제 탄핵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네. 본인들이 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개엄 전에 네. 탄핵이 이제 22건이 있긴 있었지만 네. 국무위원 탄핵은 한 건이었더라고요. 검사들 탄핵이 14건이었고 검사 탄핵이 많았죠. 네, 주로 방통위원장, 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탄핵한 거라서 네. 탄핵으로 인해서 뭐 국정이 어려워졌다. 마비됐다. 네. 그래서 개엄을 했다. 이 네, 얘기는 네. 말이 안 돼요. 국무위원은 한 명, 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렇죠. 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정이 마비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 얘기는 계속하면서 반면에 터무니없는 그런 네. 얘기 계속하면서 반면에 자기네들이 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에서 9시부터 국토위 발언이 있어서 제가 이제 3번째인가 발언하고 나왔는데 모 종편 기자가 저한테 뭐 최상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래서 네. 이거를 우리한테 묻지 말고 언론이 먼저 최상목의 지금 이 위헌적인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라. 당신들은 왜 다 정치권에 갖다 다 집어 던지냐. 그리고 자꾸 이제 여권에서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을 자꾸 우리한테 들이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마라. 당신들은 비판하는 기능이 없냐. 제가 어제 그렇게 해서 모 기자를 혼냈는데 아니, 최상목 대행 정말 너무 뻔뻔한 게 이 법에 대해서 네. 뭐 대통령 임명에 대해서 뭐 이거를 그냥
임명이 자동적으로 30일 동안 임명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다. 아니 위헌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왜 얘기해요? 아니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데 본인은 정작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따르지도 않잖아요. 따르지 않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상목 네. 대행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살아있는 위원, 걸어다니는 위원이라고. 아, 걸어다니는 잘 졌죠? 위원. 네. 아 너무 살아 숨쉬는 위원이고 살아 숨쉬는 걸어다니는 위원. 위원이에요. 위원 그 자체예요. 살아 숨쉬는 위원 그 자체. 근데 지금 웃기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헌재의 그 결정, 즉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는 그 결정을 안 따르고 있어요. 네. 위헌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헌재 보기에 결정.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풋되는 대로 그냥 말을 내뱉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니까요. 조종하는 그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가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뭐 이런 무슨 블랙 그러니까. 코미디인가요?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누군가 인풋을 해주면 그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인형 같은 존재가 되고 네. 있는 아. 이게 뭐 권한대행 되고 나면은 갑자기 의전도 달라지고 본인이 그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은 어깨 뽕이 올라가고 바람 들어가요. 저는 그 바람이 잔뜩 들어가는 대신 뒤에서 조종하는 그룹들의 이야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지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그래서 이 뭐 국민들은 네. 일단 최상목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네.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네. 실제로 뭐 저나 뭐 김용민, 이용우 뭐 이런 분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 시급히 네.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지도부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나 봐요. 네,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의총장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도부라 저는 잘 나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저도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공식적인 자리고 제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당내 탄핵을 하자란 여론이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이긴 하죠. 맞아요.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고위공직자가 지금 헌재법 무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 무시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란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하면 그걸 따르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헌정 네. 질서를 완전히 짓밟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은 법꾸라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법에 대한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저도 법꾸라지라는 말은 여기 이 상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고 너무 생각을 순해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어가. 이걸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뚫고 그냥 완전히 깨부시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완전 파괴하고. 사법 폭력이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사법 학살. 네. 예. 자, 아무튼 본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젠가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게 김 차장에 대해서는 네 번째입니다. 맞아요. 야, 이거 저희 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영장 청구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맞고. 네. 이거 진짜 왜들 그래요, 진짜.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네. 검찰 발의던데 여전히 혐의가 소명 안 됐다는 입장을 검찰이 혐의 소명이 안 갖고 있대요. 됐다.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 네. 이런 남아. 우리가 다 봤는데 체포영장 네. 집행하는 거 방해하는 거 다 봤는데. 지금 이 비호를 통해서 이 검찰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아직 그 뭐 수하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본인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단순히 김성훈이 하나 지키자 이런 이유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이유는 아니겠죠. 김성훈 경호차장이 뭐라고 검찰이 이렇게 네. 완전 목숨 걸고 김성훈 경호차장 지키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검찰 출신 현직 검사 네. 임은정 검사가 이것에 대해서 왜 검찰이 이러는지에 대해서 네.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방송 네.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군요. 17개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꺾어요. 그래야지만 지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수사지휘권은 우리 엄청난 절대 반지와 같은 방패막이기도 하고 공격이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늘 하던 걸 보고 있을 건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게 워낙 사이즈가 커져서 검찰이 지키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국민들 눈에 너무 무리한 게 보여서 해오던 짓인데
그러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그 이야기 그 말대로 하자면 검찰이 지킬 게 있어서 김성훈 영장을 못 내줘 이거잖아요. 네. 김성훈을 위해서 하고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아유, 우리 검찰이 무슨 그럴 리가 있나요? 남국적으로 외환부 검찰이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저 얘기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 이물정 검사의 다른 얘기가 더 귀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어떤 얘기냐면 부분이요?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즉시 항고를 네.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검찰이 자기 조직을 죽이는 일은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내주더라도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즉시 항고는 할 거다. 근데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걸 봐서는 이건 조직까지 팔아먹네? 그러면 뭐가 있지? 저기 검찰 수뇌부들이 뭔가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발목 잡혀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에 김성훈 영장 관련된 파일 네.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대통령 특히 그 관저 안쪽에 뭐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비합헌 서버, 네. 그다음 CCTV 영상 서버 네.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아폰 뭐 내라폰이라고도 막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 비아폰을 이제 경호처에서 나눠줬던 비아폰이 뭐 여인영 사령관이라든지 뭐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뭐 검찰에 제출했더니 이미 다 이게 원격으로 이게 삭제가 됐다. 네. 그 로그아웃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된 거 밖으로 외부에 유출된 건 다 원격으로 다 삭제를 해버리고 남은 건 이제 서버만 남은 건데 맞아요. 서버도 삭제 지시를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지켰던 건데 지금쯤이면은 다 삭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최근에 윤석열이 돌아오자 네. 경호처장이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너무 김성훈 차장이 빨리 구속돼야 되는 바로 그 이유인데요. 진짜 한겨레가 이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이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옹위에 저항했던 경호처 3부장 징계 해임 의결을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는 저희 얼굴 보이는 거는 김성훈 차장이고요. 국회에도 나왔습니다. 이 경호처 3부장이 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딱 김성훈 차장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뭐라 할까요? 가림막 뒤에서 진술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때 윤석열을 지켜라 라고 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반기를 들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적법한 체포 영장을 이거를 무슨 수로 막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네네. 하니까 네. 이번에는 이번에 저는 네. 속보증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네. 예. 서버가 삭제됐네요. 서버 다 삭제됐다. 예. 제가 서버 삭제되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두 명이 구속돼도 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이 서버라는 진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서버를 치웠다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삭제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살려낼 수가 살려낼 수 있는데 있지 일부라도. 네, 일부러 살려낼 수 있는데 뭐 하다못해 로그 기록이라든 뭐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누구 통화했는지.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쨌든 이제 잡으러 가겠네요. 그러네요. 네, 잡으러 아니 갈 뭐 텐데. 구성지 청구했으니까 이 뭐 김성훈 사실 뭐 이광호 이 자들은 자신들이 뭐 직접 출석할 수도 있죠. 어쩌면 조율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심지어 그냥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거의 이제는 출석하는 일밖에 없지 않나. 김용현 의원도 걸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요. 딱딱딱. 일단 네. 둘을 빨리 잡고 비아폰으로 그리고 통화하기. 나서 네, 비아폰 서버를 어쨌든 확보를 해서 지운 흔적이라도 잡아내야 되고 참 답답합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것들이. 이번에 있었던 내라는 친위 쿠데타예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국가 조직이 이 쿠데타에 오염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뭐 군은 군대로 아니면 국무위원도 국무위원대로 다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깨끗한 칼을 써야 된다. 네. 지금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무위원들도 자기 방어, 수사기관들도 자기 방어.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속보가 계속 뜨고 있는데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1분 전부터 뜨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을 비호해라 막아라라고 했을 때 네. 반기를 들어서 사실은 최초의 구속이죠. 1회 구속 피고인 윤석열 1회 구속을 가능하게 했던 그 경호처 3부장에 대해서 네네. 사실 경호처에서는 지금 해임을 결의했거든요. 네네. 해임을 의결했는데 이거 최정목 대행이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도 쉽게 해임 이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그 거라인은 경호처에서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던 그 간부를 해임을 의결을 하게 되면 네. 이거는 그냥 경호처 내에서의 인사 아닌가요? 경호처 내에서 인사인데 네. 사실 대통령 그 대행이 당연히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네, 맞겠죠. 네. 그 대통령실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네. 지금 대통령실이니까요.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걸어다니는 위원이라서 야. 그렇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이라도 한 번 더 해주면은 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은 당시에 체포를 가능하게 1회 네. 1회 구속 체포 및 구속을 가능하게 했던 그 간부가 혼자 쓸쓸히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희생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하는 원래 생각이 경호처 듭니다. 직원들은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경호처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 때든 저쪽 정부 때든 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서 이 김성훈이나 이광우는 이 김건희나 윤석열과 깊이 뭔가가 그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단순 인사만 엮여 있을까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하여튼 김건희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됐고 김건희를 통해서 인사를 혜택을 받고 했던 사람이 네. 워낙 많아서 김건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하긴 그러니까 뭐 저기 트렁크 열어서 그 뭐죠 풍선 생일. 네, 풍선도 그리고 이제 해주고. 뭐 작살로 잡은 고기가 맛있다 물고기가 아. 그래서 횟집에서 살아있는 고기를 가져다가 네. 그거를 또 작살로 잡는 쇼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가관이네요, 가관이야. 아이고. 항상 아무렇게나 잡아도 맛있다. 네. 자, 근데 이제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체포를 막아섰던 게 지난 1월인데, 그때 이제 윤석열의 도주설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월 8일 윤석열이 관저를 떠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행방을 두고 나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그 배를 내밀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던 그 영상도 네.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도주설이 먼저 나오고 네. 진짜 도주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뜬금없이 저벅저벅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내밀고 걸어 나왔어요. 네네. 저것은 분명히 실제로 도주했기 때문에 네. 들켰기 때문에 네. 나와서 저 도주 안 했어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 네, 그 관련된 보도가 어젠가 있었나요? 네, JTBC 보도가 있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 한번 그 보도 내용 좀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지난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차 시도에 나섰습니다. 결국 경호처가 저지에 정상적인 실패했지만 경우네. 체포팀은 대통령 부부 생활공간 바로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월 8일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떠나다는 이른바 도피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실제로 한남동 관저를 나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이날 조용히 한남동 관저를 나왔었다며 용산 대통령실로가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서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 저 시기라고 한다면 1월.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가서 지하 상황실을 본인이 왜 둘러봅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네. 거기로 2차 지하 상황실이면은 예를 들어 그 12.3 계엄 당시에 이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곳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지하 상황실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원래 국방부가 있던 자리기 때문에 네. 지하 벙커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거기서 이제 도피를 거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혹은 거기 가서 뭔가 증거 인멸을 하러 간 것인가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설이 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했던 장소일 수도 있고요. 네. 뭔가 거기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관저가 계속 거기서 칩거하고 방어하기가 어려우면 그쪽으로 가서 한 번 더 있어보자고 그런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 거기는
쉽게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그렇겠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 관저로 들어갔는데 막상 없으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 도피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뭐 자법이냐 도피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자법 맞는 거 이제 맞아요. 인증된 네. 거 아닌가요? 네. 네, 도피했었잖아요. 네. 오늘 그 박선원 의원님이나 저기 그 김병주 의원님을 한번 모셨어야 하는 건데 네.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 한번 저희가 더 취재를 해보고 이 JTBC 보도 1월 8일 과연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왜 둘러봤는지 한번 저희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보도가 나왔던 건데 MBC 보도였던가요? 우선 이게 추미애 그 의원께서 이 관련된 그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 맞네요. 진상조사단 저희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비상계엄을 앞두고 그 아파치라는 공격용 헬기가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헬기인데 저희 지역 내에도 저희 지역군에 이 항공 부대가 있어서 그 항공 부대에 아파치가 있어서 저는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북방 한계선을 따라서 비행을 하는 훈련이 4차례가 있었다. 그리고 참여한 군인들 사이에 당시 훈련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그 브리핑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 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단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단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되었습니다. 저 비행체가 그 흔히 저희도 이제 그 기호로 부르면 AH-64라고 부르는 기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 뭐 저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당시 부대 방문했을 때 잠깐 저 AH-64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들어보니까 그 철갑탄 이런 것들을 싣고 있어서 그 조종사의 헬멧에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조종사가 움직이는 대로 밑에 있는 이 그 뭐라고 하죠? 총구가 움직이는 굉장히 무서운 헬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격용 헬기로 대표적인 기종이죠. 네. 근데 이 헬기를 타고 북을 도발하는 훈련 같은 걸 한 거예요.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북이 만일 대응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 진짜 공격을 했으면 하다못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죠. 와, 진짜 전쟁 날 뻔했던 건데. 북을 도발한 거네. 네, 도발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기사가 나오자 네. 지금 커뮤니티마다 막 와, 경악을 치 못하는 반응이 나왔는데 네. 정작 적은 따로 있네. 여태 전쟁 안 난 게 천만 다행이다. 네. 군인들은 최전방에 전쟁을 위한 먹이로 쓰고 자기들은 안가에 숨어서 회의하고 이게 보수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네. 지금 댓글 중에 지금 이루피님이 외환지 아니냐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아크엔젤님, 뭐 켄다님 계속 지금 너무 놀랍다라는 반응이 댓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죄 이 정도면 외환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북을 도발하려고 했던 거네요.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 이거 제가 아주 친한 육사 출신의 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 707 부대 우리 헬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 헬기 부대에 거기 근무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헬기 부대의 뭐 대대장 뭐 이런 걸 할 때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조종사들이 가장 특히 헬기 조종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헬리콥터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 늘 탈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한대요. 맞아요. 예. 워낙에 바람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나 보죠. 두 번째는 적에게 노출되는 순간 이게 전투기처럼 빠른 게 아니어서 네.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뭐 여기서 총 같은 걸로도 충분히 적에게 가능한 높이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적에게 노출되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종사들에게 적에게 노출되게 운항을 하라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우선 헬기 조종사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북을 도발해가지고 국지전을 벌이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저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 철저히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종사들에게. 그 사람을 좀 조사를 해야죠. 왜 이런 목적에 훈련을 한 거냐. 네. 그리고 적에게 노출될 정도로 고도를 높이라는 지시는 왜 한 거냐.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무선은 왜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을 사용하고 적을 타격하라는 말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여기 왔어. 이거를 그렇죠. 보여라.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4번이나. 그렇습니다. 난 진짜 진짜 소름이 정부를 돋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네. 그러니까 보통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안보에 대한 중요성들을 늘 강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반, 3년 정도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 계엄을 위해서 모든 거를 빌드업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다 계엄을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계엄을 위해서 이렇게 착실히 준비를 했구나. 이 관련된 그 수뇌부들도 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뇌부들도 조사를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아마 올라가면 결국 뭐 김용현이나 이런 친구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김용현도 저기 당시에는 신원식 국방장관 아니었나요? 신원식? 네. 뭐 신원식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다들 약간 베일에 쌓여 있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뭔가 네. 역할을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밝혀봐요.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이 도발에 응하지 않은 거가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거를 밝혀낸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네. 국방위 같은 거 열어서라도 저는 현안지를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살다가 김정은한테 고마울 줄이야. 이런 날이 오네요. 아니 정말 네. 와 어떻게 이게 또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튼 저희가 박주민 의원님과 나눠보는 이야기의 주제들은 대부분 다 됐는데 네. 그 요즘 그 방송 나가셔가지고 맨날 저 질문 받아요. 저 질문을 그러니까 윤석열 선거 언제 할 거냐? 네, 선거 언제 할 거냐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혹시 뭐 최근에 입수한 정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아니 그게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많은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네. 또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네. 사실 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네. 지난주부터 제가 좀 했던 얘기인데 그 결론이나 내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가지고 한 2분 정도의 네. 재판관들이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저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등등등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고의적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원래 지난주 금요일 선고가 상당히 유력했는데 유력한 네. 게 아니라 처음엔 그것도 늦다 그랬죠. 그렇죠. 저희가 근데 원래 7일 예상했었는데 예, 넘겼고 아직까지 선고일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언제로 그러면 잡힐 거 아니야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네. 이번 주 내에 선고될 확률이 한 70%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주로 넘어갈 확률이 한 30%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의 그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저희가 감안해 봤을 때 헌재 소장 지금 이제 대행이죠. 소장 네, 대행이 이거를 좀 강력하게 끌고 가면서 그럼 소수 의견으로 달아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라면 이제 내용적으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적으로 갈리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는 식으로 네. 이걸 어떻게 내용적으로 부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또 본인들은 또 소수 의견이 아닌 별개 의견. 그러니까 궤를 같이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네, 담은 네. 의견을 좀 달겠다. 보충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양이 조카님이 박주민 의원님 블루투스 이어폰 끼심 퇴근 준비 중. 뭐 어떤 분들은 야 머리띠 낀다 박주민 이제 퇴근하려나 보다. 운동할 때도 늘 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모실 때는 앞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향후 얘기하는. 앞으로 민땅에 가야 될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미래를 얘기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맞아요. 요거 끝나야 둘이 또 소주 한잔 하는데 이거 참 다음 주에 뵐 때는 그러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의원님들 말고 뒤에 앉아 계시는 2030 우리 민주 여성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사행시 하나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도 힘들고 민생도
민생도 힘들고 의료 대란으로 아픈 사람도 있는데 아 민까지 했어요? 저 다 했는데 다시 국부터 해봅시다. 혼자 다 했네. 들리질 않아가지고. 자, 국부터 다시 한번 국. 국민도 힘들고 민생도 힘들고 의료 대란으로 아픈 사람도 있는데 힘 한 거죠? 네. 국민의 힘. 힘든 건 다 국민의 몫이랍니다.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저걸 왜 쓰셨나 보네. 네. 저 국민의힘 가지고 네. 사행시를 짓는데 사실 앞에서 이렇게 국, 민 이걸 해주는 게 네. 잘 안 들렸어요. 아. 계속 떠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자, 2부 순서 김한규 의원님과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기 같이 걷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 오셨나요? 저는 걷다가 왔습니다. 아, 충정로까지. 저 오늘이 6일째인가요? 7일째인가요? 7일째 같은데요. 7일째 일주일 됐네요. 저보다 조금 더 걸으셨구나. 저는 마포 에어백? 조금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어제 제가 그 9시 넘어서 광화문 갔다가 단식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찾아갔더니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특히 민영배 의원께서는 하루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뭐 당 수치가 안 좋아서 약간 쇼크가 살짝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 119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루만 더 버텨보겠다라고 다 오전에 119에 실려가셨는데 두 분 몸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어요? 자주 걸어가지고? 2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네. 김한규 의원님 어떠신가요? 매일 이렇게 걷는 거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아니 저기 매일 못 걸었고요. 네. 이제 방송 때문에 못 걸은 날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반 조금 넘게 걸었는데 네. 되게 상쾌했어요. 뭔가 긍정적인 기운이 뭔가 탄핵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의원들도 오늘은 되게 밝게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화면을 봤는데 앞에 부승찬 의원께서 마이크 잡고 진행을 하시던데 오늘 굉장히 뭔가 좀 활기가 좀 있으셨어요. 사실 다 지쳤는데. 네. 사실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3월 맞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중순이 넘었는데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아,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제 방이 9층이거든요. 9층인데 회관 9층인데 창문을 열고 잤어요. 갑자기 까치가 그렇게 밝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오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것과 관련해서는 소식을 들으셨죠? 근데 이제 또 청구를 하면 네.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법원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식행위 그걸 제대로 할 거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도 네. 2월 12일인가 이제 저쪽에서 신청하고 2월 20일인가 변론을 하고 양쪽에서 의견서를 계속 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검찰이 네. 구속 취소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왜냐면 그 사이에 뉴스로 잘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네. 이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나 이런 것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계속 얘기를 했을 텐데 검찰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한 게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경찰이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요청했고 어쨌든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재판 정의도 검찰이 갑니다.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되게 그 청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 이런 것들은 경찰이 가져와서 검찰에게 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예전과 달리 상당히 오랫동안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다툼을 벌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PPT를 만들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얼마나 성의 있게 검찰이 준비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본인들이 3번, 4번이나 기각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이 본인들의 판단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니까 지금 억지로, 영장 억지로. 청구를 하는 거라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성훈이 검찰에 일부 비합헌 그 내역에 대해서 네. 제공을 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제공받은 것도 이미 있다, 제공한 것이 이미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이건 또한 검찰의 농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진짜 넘어야 될 산들이 매번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몰라야 되는 절차, 뭐 몰라야 되는 이 사법적인 내용들 이런 거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복잡하니까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제 네.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금요일 날 되면 네. 경호처장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속하기가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존재하고 지금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도 경호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재판을 가거나 할 때도 경호 차량이 다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경호처 차장하고 네. 본부장들을 다 이제 구속시켜 버리면 여하튼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탄핵이 이번 주에 이제 인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부담 없이 경호처 차장도 구속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혹시 뭐 저기 헌재 쪽이나 이런 뭐 소식 같은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름 되게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는데 네. 진짜 정보가 밖으로 안 나와서 아마 보수 쪽에서도 못 구한 것 같아요.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네. 진짜 모르냐, 너네도 모르냐라고 했더니 대표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못 구해 갖고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불파 오기 전에 잠깐 그 나오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국민의힘 다선 의원을 봤는데 굉장히 늘 자신 있는 모습으로 다니는데 오늘 조금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개인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오늘의 베스트볼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자꾸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윤석열의 헌재 선고에 대해서 그 승복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저희한테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갑재 씨가 무슨 말을 하냐면 보수논객 조갑재 씨가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마라. 또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마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라. 네. 이런 얘기 주변에서 기자들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하죠. 그런데 기자들 중에서도 뭐 조선일보 빼고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논조 자체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승복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걸지 모르는데 3월 12일 날 채널A에 출연하셔갖고 아니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냐,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언론이 아니면 또 국민의힘은 이 얘기는 쏙 빼놓고 네. 마치 민주당에서 입장을 안 밝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제일 잘하는 게 권성동인데 권성동 영상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난 저 사람만 보면 요즘 답답해.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위한 겁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아유 진짜 본인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에 대해서 승복하고 말고가 없어요. 뭐 항소 절차가 없잖아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재하고 피청구인 윤석열하고의 관계죠. 네. 굳이 더 늦자면 국회 소추인단.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소추위원장을 네, 하고 계신데 이렇게 삼각구조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나 이 재판을 결과를 따르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파면된 게 효력이 안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순간 그냥 파면되는 거고 네. 다만 우려되는 거는 방 빼는 게 얼마나 빨리 뺄 거냐. 그렇죠. 그런 건데 뭐 기껏해야 며칠일 거고 어차피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알아서 이제 여론이 반응을 하면 뺄 수밖에 없을 거라 승복 여부는
굳이 얘기하자면 윤석열 피청구인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런데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권성동 대표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자꾸 이제 민주당 승복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그 내란이나 아니면 탄핵 이슈로 사안을 뭐 이렇게 사안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여야 간의 정쟁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라고 하면 아무리 보수가 결집을 해도 훨씬 탄핵 찬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고 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안에 있어서 마치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관계 뭐 이런 걸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언론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언론도 제가 봤을 때 기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저런 질문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 채널A에 출연한 거는 많이 알려진 방송이잖아요. 왜냐면 보수 네. 그 농객하고 정규재 씨하고 같이 대담처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김에 그냥 네. 조갑재 씨하고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네. 대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헌재 결정에 따라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은 최상목에게 먼저 해야죠. 아니 헌재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 따르지 않고 있는 자가 이미 있잖아요. 따르지 않고 있는 자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헌재 결과가 나와야지 승복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네. 탄핵이 인용되면은 불복하겠다. 사실상 그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마지막 변론에서 윤석열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네.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실제 권성동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할 대상은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본인들 지금 저렇게 내란도 저지르고 비상경까지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1호 당원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명부터 승복하겠다 해야죠.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든지 하고 그래서 윤석열 뭐 지지자들 한 줌의 지지자들 남아있는 지지자들 엄한 짓 하지 않게 단속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헌재 결정대로 좀 따라서 최상목도 진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치 기술자들. 정말 저는 정말 정치 기술자라고 봅니다. 저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정치 기술자가 지금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굉장히 혼선을 많이 일으키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저는 이걸 따라가는 언론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제 제가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기자 제가 뭐 기자 후배이긴 하지만 뭐라고 했는데 자꾸 기사를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분석을 좀 해라. 분석을 제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 민주당의 이거를 44번 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19번 이거를 카운팅을 했더라고요. 네. 44번이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무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스토커인가요? 무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잊지 못하는 거의 스토커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실제 그런데 국회가 국민의힘이 여당 역할을 못하는 거죠. 원래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네. 대통령과 같이 국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권성동 대표의 발언하고 민주당 뭐 지도부의 발언하고 항상 1대1로 동일하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네.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저런 의도를 자꾸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월요일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들을 나온 것들 리얼미터도 보고 갤럽도 보고 또 여론조사 꽃것도 함께 봤는데 단일 후보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5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걸 봤을 때 지금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또 한동훈 씨도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이재명에게 질 자신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정치인들 중에서 질 자신이 없다라는 발언한 사람 치고 나만한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인가요? 이게 그치, 많이 그쵸. 쓰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 나 뭐 이세돌 사범이 예전에 뭐 했던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럼요. 네, 21대 때도 제가 이 표현을 쓰는 분들 좀 여러 봤는데 남아 있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 자신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하면
싸움을 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후보로 선정이 돼야 이기거나 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경선 통과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뒤에 기회조차 안 준다. 기회조차 없다. 왜냐면 요즘 한동훈 씨한테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급할 관심을 거예요. 끌기 위해서 지금 1위 후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죠. 되돌아야 되지 않을까. 내부 경선부터 생각되네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더 팩트에서 나왔던 헤드라인 김용현 비상계엄은 대통령님 권한 감히 모이라니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난 12.3 계엄의 그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도 나누고 논의를 했을 뿐 어떻게 감히 공모라고 표현할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법을 잘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저 비상계엄 내란행위에 같이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저희 다 수고하려고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행동은 대통령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란죄로 처벌하는 거고 이분이 얘기한 무슨 고유 권한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헌재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재판관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 과거 이제 뭐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미 판례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통치행위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법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일단 법 요건 자체를 안 지켰을 뿐더러 일단 뭐 국회나 그 선관위를 찾아가는 것 자체는 아무리 그게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사안은 다르지만 뭐 약간 방어적 민주주의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라는 걸 이분은 이제 본인이 그냥 발끈하고 있고 마지막 최후의 뭐랄까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최후의 발끈이 아니라 발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저는 왜냐하면 유죄를 피할 수가 없고 저분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재판이 끝나서 보수 측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요번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보수가 되더라도 사면 저거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기서 감히라는 말을 네,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고 싶은 생각에서 사실 대통령님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인데 감히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한 일이다. 주범은 대통령이야. 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네, 그렇게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 법알못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거죠, 사실. 저는 그 굉장한 본인이 뽕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상임위장에 나타나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 차지철에 비유를 하면은 저 같은 것을 어떻게 그런 데다 비유를 해주십니까? 라든지 요번 발언도 보면은 윤석열, 김용현 이랬더니 장관에게 뭐 장관 안 붙이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지만 감히 어떻게 대통령 윤석열 뭐 이걸 붙이지 않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붙여달라 호칭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장면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그 전두환 시절이나 아니면 박정희 시절에 대한 향수가 매우 깊이 뿌리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이 뇌 구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이 모질지 못하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김용현이나 이제 같이 내란에 관여한 사람들한테 형량이 되게 세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이 사면이 없어야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명확하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아무리 그럼요. 대통령이라도 불법적인 명령을 따라서 충성을 하면 김용현처럼 된다라는 게 거의 뭐 비공식 교과서에 들어갈 정도의 사례로 만들어야 되고 저분은 헌재 탄핵 재판에서도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면 마치 짠 듯이 답변들을 하고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뒤집어 쓰는 게 미덕인 것처럼 하는 거는 조폭이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딱 그 행동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통 이제 평소 어떤 다른 이제 정치적인 정파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네. 저분은 정말로 법원에서 아마 중재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판사들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에서 그러라고 법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저런 분들이 네. 장관까지 승진하는 거 보면 세상이 그렇게 바르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경호처에서 내내 겸을 모의하다가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장관을 딱 이제 신원식에서 이제 김용현으로 딱 바꾸면서 전격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개헌만 생각하다가 머리에 나사가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헌재에서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뭐 서로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좀 안 맞았는지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좀 교정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기재서야 기억이 납니다. 이러면서 아주 참 블랙 코미디 같은 그 어떤 진술 짜맞추기를 현장에서 사실 헌재 재판관들은 다 지켜본 거 아닙니까? 김용현의 기억 스위치는 윤석열에게 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헌재 결정문에 보면 네. 이 형사재판처럼 김용현이나 뭐 피청구인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나 믿기 어렵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저는 김용현의 주장들의 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헌재가 믿기 어렵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기 어렵게 증언을 했어요. 네. 짠 게 티나듯이. 예. 이번 헌재 선고가 아까 그 말씀에 의하면 한 금요일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박주민 의원도 일부 다녀가시면서 이번 주가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현재 뭐 법조 기자들도 대략적으로 이번 주를 예상은 하는 것 같은데 헌재 선고가 있게 되면은 오늘 재판받은 김용현 이 형사재판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김용현. 네네. 사실 헌재 선고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제 그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의 절차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징계하는 절차잖아요. 탄핵이라는 건. 그렇긴 한데 재판관 8명이 다 판사 출신이에요. 네네. 그리고 완전히 엄격하게 형사 절차처럼 증거를 채택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약간 완화했지만 거의 재판하고 비슷하게 결정문이 나왔고 증거도 채택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사사건에서도 헌재에서 명확하게 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저희가 뺐지만 내란 행위라는 부분은 그대로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 내란죄 되는지를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게다가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도 하고 유죄 인정하는데도 참고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제 헌재 선고에 대해서 막 다들 막 뭐 불안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절차인데 네. 검찰에서 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를 기소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한번 구속도 됐었고요. 물론 지금 구속 취소로 잠시 풀려났지만 기소했다라는 거 지금 피고인이라는 신분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재에서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내란 행위를 단순히 아무리 이렇게 네. 뭐 정용식 재판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보수 재판관이 어떻게 해도 이거를 조금이라도 파면까지는 안 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걸리는 지점이 그렇다면 이게 중하지가 아니한가. 아니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돌려보내야 될 이유를 어느 하나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좀 넣어두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선고일이 뭐 금요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자꾸 이제 요번 주에 될 것 같다 막 그랬더니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저도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은 헌재가 늦게 하는 건데 저희 민주당이 마치 이제 지난주에 될 것처럼 해갖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래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어제인가 JTBC 보도에도 나오긴 했는데 저도 이제 헌재 출입 기자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그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취재를 할 방법도 없고 취재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까지 취재됐던 상황들을 지금 상태에서 그냥 견지를 하고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댓글에도 몇 분이 써주셨지만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힘이 결국에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까지 저희가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좀 지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오늘 세 번째 좀 평가해 볼 발언이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그 아내와 배모 변호사의 대화입니다.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배모 변호사가 그날 어떻게 회유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 전 사령관 아내분이 제가 확실히 아는데 회유 아니다. 저희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지 누구한테 회유 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 혹시 보도를 보셨습니까? 네. 네. 배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동창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 뭐 회유 당한 거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여당이나 대통령 쪽에서 도와주거나 뭐 그럴 여지가 있을 텐데, 남편이 처벌을 받더라도 남편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진술한 거기 때문에 믿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두 분 다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용기를 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분의 관여도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형사 절차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더라도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알린 부분은 충분히 형사사건에서도 가만히 돼서 형량에서도 반영이 될 거고, 또 무엇보다 역사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책임을 감수하고도 얘기했다는 거는 분명히 평가받을 거고, 아내분께 지금의 그 용기 잃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는 자체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공직자가 아니고 뭐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없는데, 이 너무 신기한 게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거는 분명히 잘못했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받아야 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되게 결기가 되게 굳으신 분이고,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막 모든 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달콤할 수도 있는데,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단칼에 남편이 잘못했다.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와, 대단하다. 아니, 저는 제가 접경 지역 출신이라 가지고 군인 가족들을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어디세요? 저 연천. 연천 출신이세요? 저는 부천입니다. 두 분 다. 네, 그 의정부에서 조금 살았었고. 근데 군인들이 저 사령관 지위까지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족들의 많은 희생, 사실 그 와이프 그렇게 불리는 사모님들은 군인들처럼 임지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사실 굉장히 저는 사명감 있게 같이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존중돼야 되고,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저 발언을 보고 저희 남편이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단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도 아닌데,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이제 올곧게 또 그동안에 그 살아왔는지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짠하기도 하고. 임지란 단어를 하시네요. 임지. 네. 참고로 저 회유 건으로 항상 이슈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에서 저분한테 용기를 내서 사실을 얘기해라 라고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설득한 거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 그리고 그게 뭐 회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게 만들었느냐지, 얘기 안 하려는 사람을 설득해서 얘기하도록 용기를 내게 한 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 사안도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라고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의 권유로 저 사람이 얘기하게 된 거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건 완전히 별개인 거죠. 네. 저희도 저희의 요청으로 저분이 얘기하게 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네. 왜냐하면 저분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있는 그대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김병주 의원님이나 곽선원 의원님이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원체 중요한 진술을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서 그렇죠. 끌어내라라고 해서 이분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시도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있을 텐데 사모님의 태도를 보니까 네.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곽 전 사령관의 증언들은 향후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고 오늘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곽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배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 아내분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민주당에게 협박을 당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라는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사실처럼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그 회유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MBC 보도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지금 현재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희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는 회유가 있었다라는 보도인 것이죠. 네. 참 이런 것들이 꼭 곽 전 사령관에게만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식의 작업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수괴인 윤석열이 현재 풀려나서 마음껏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는 맞아요. 거죠. 네. 무슨 물증을 꼭 없애야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해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진술을 못하게 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통령에서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주변에는 여당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을 거고 네. 권력기관도 많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만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말고도 이젠 대통령이 아니니까 다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하면서 별건으로 구속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네. 저는 파면만 되면 검찰의 태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총장은 안 바뀌더라도 분명히 실무 라인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심우정도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했던 지난 3년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고 또 다음 주 함께 할 때 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일주일간의 많은 사안들이 있을 텐데 또 잘 좀 골라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방송 주제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이 명확했으면 발언에 대해서 좋겠어요. 평가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네. 그 헌법재판소 소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좀 떴네요.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요 문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말로 없는이라고 해야 되나? 좋습니다. 저 진짜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좀 소개해드릴게요. 루비향기님이, 노미숙님, 김옥선님, 김영님, 유튜브러브님, 핑크핑크님, 아주 그냥 두 의원님, 그리고 한진호 의원님까지 응원하고 그냥 아주 지지한다고. 네. 욕설은 소개 안 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7시도 집회가 있죠. 집회가 있고 9시부터 릴레이 발언이 있고 해서 지금 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정신력만큼은 강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제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 많이 봐주십시오. 거기에 제주도. 아니 중요한 거는 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이 한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어촌계장에서 상대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이제 부상모인데 저 선거 때 붙었던 이름이 부상모였어요. 상대방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부상모. 부상일이라는 후보랑 붙었는데 고향 도시가 제주의 삼성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아버지랑 이제 상대되는 분의 이름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러니까 그걸 사례를 보고 한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모델인가 지금 그러는 겁니까?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네. 거기서 가장 최근 선거가 저희 지역이니까 네. 그 배경이 그래서 두 여야 후보의 이름을 두 글자씩 따다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꾸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아요. 폭삭 수고하수다. 무슨 네. 뜻인지 아세요? 수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폭삭 수고하수다. 네, 꼭 보시고 제주도 관광 네. 네, 다음에 꼭 와서 근데 진짜 현지 촬영지를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를 달리 보게 돼요. 네. 제주도의 어떤 아픔까지 다 고스란히 네. 좀 네.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네. 제주를 좀 더 알아가는 드라마 이렇게 네. 돼서 네. 또 김한기 의원님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네. 네, 주인공 이름 꼭 챙겨보시고요. 네. 지난 사투리로 폭삭 소가수다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단식 농성 중인 의원들도 계시고 지금 집회에 참여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 국민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국민 청원서를 저희가 청구서를 꼭 보낼 수 있는 그 시기를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일도 저희는 준비를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